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2020년 벌써 1월 둘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다짐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도 며칠 정도 빼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새해 다짐 새롭게 다짐해서 여기서부터 지켜나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한 번씩 계속 새롭게 다짐해서 한번 2020년 끝까지 목표한 바 조금은 빼먹더라도 알차게 채워서 목표 달성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저랑 같이 다시 다이어트 다짐 또는 비슷한 것들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월 둘째 주에 있었던 이슈 하이라이트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갖고 왔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드디어 통과 데이터 3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중국에서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나마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돼지조차 대체한다. 우리가 가짜 고기라고 많이 얘기했었고 저도 먹방을 찍었었죠. 대체육류 이번에 또 핫한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함께 정리를 해보면 1월 둘째 주에 있었던 이슈들 중에 뭔가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가져와 봤어요. 바로 첫 번째 이야기 가져가 볼게요. 데이터 3법은 무엇이냐? 대체 뭐길래 데이터 3법 아직도 통과 안 됐다 얘기가 나오다가 바로 1월 둘째 주에 통과가 됐냐라고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세 가지를 일부 수정한다는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법에 관련된 것을 수정, 즉 개정하는 아니다라고 해서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고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시대라는 단어가 슬슬 친숙해질 정도로 많은 곳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발맞춰서 법적으로도 이 데이터, 즉 정보라는 자원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밑거름, 즉 법적 바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정보를 잘 활용한다라는 말뜻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어떤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분석한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고객들이 그동안 만들어온 정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동안 결제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홈페이지 등을 이용했는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분석하면 더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보다 나아진 기술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요? 기업들이 말이죠. 또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런 고품질의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많은 정보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쉽게 이해해서 부엌 일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라고 쳐볼게요. 기존의 그 부엌이란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몇 시간, 몇 초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엌에 오는지,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고 손질은 어떻게 하는지 정보가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엌 일을 보조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라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들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활용된다면 그게 괜찮은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데이터라는 자원이 잘 이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가 즉 티묵은 몇십몇 분 몇 초에 부엌에서 라면을 주로 먹더라는 것이 늘상 공공연히 누군가에게 공유되어진다라고 알려지면 제가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본래는 그래왔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그래왔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 부엌일과 관련된 정보들을 취합해서 인공지능을 키우려고 해도 즉 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결국 필요하더라도 이 개인정보를 가져와서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들이 직접 괜찮다, 즉 여기서는 티묵인 제가 괜찮다라고 서명을 해주지 않고서는 개인정보를 가져가서 분석에 쓰고 기술에 접목하는 것이 기술 발전에 이용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근데 당연한 거겠죠. 개인정보도 위해야 하고 기술도 발전은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세계적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항상 그렇듯 사람들은 답을 찾죠. 바로 비식별화,
즉 쉽게 말해서 익명 처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티묵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라면을 스프부터 넣고 면을 넣은 다음 평균 3분 20초 즉 200초 동안 끓이더라 라는 이 정보에서 티묵 부분을 땡땡땡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이외에도 핵심 정보 즉 핵심 개인정보로 분리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도 이제 뭐 별표로 땡땡땡땡 처리를 한다든지 뭐 암호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것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익명 처리, 즉 누구인지 정확히 식별할 수 없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주는 업무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익명 처리가 완료된 정보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익명 처리가 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은 누군가의 특정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생성한 본인의 동의 없이도 즉 여기서는 티묵이 만들어낸 정보지만 제 동의 없이도 이제 저의 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정보는 이제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나 기관이나 연구 발전에 분석 및 기술 발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면 정확히 누가 어떻게 했는지 써있는 정보를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게 익명 처리를 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한 다음 예를 들어 서울 거주의 몇십만 명의 부업이용 데이터 같은 식으로 데이터 덩어리를 이제 기업들이 자유롭게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중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적용해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익명 처리 이외에도 이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 데이터라는 자원이 개인정보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의 기술 발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업이나 기관 연구소에서 쉽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준 역할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개인정보를 더 탄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잘 보호된 또는 완전히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게 만든 정보는 기업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3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계속해서 통과되지 못해서 많은 데이터 장인들을 소가리를 시켰던 데이터 3법이었는데 드디어 2020년 1월 2주차에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게 되어서 데이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3법의 통과로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즉 GDPR 기준이 존재했던 유로존과도 협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었는데요. 이 GDPR과 관련한 것은 제가 또 영상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클릭해서 보시면은 와 저런 식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세계화의 추세고 그러면서도 기술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법안이 필요하구나. 우리나라는 데이터 3법 같은 거 이번에 통과됐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매우 중요한 부분을 1월 2주차 이슈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 이야기인데요. 지난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 지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표된 이후 약 60여 명의 감염자가 집계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발표 시간에 따라서 집계 숫자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자 이 원인 불명의 폐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 또는 메르스가 아니냐라고 했었지만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그 사스와 메르스는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사스와 메르스 모두 호흡기 감염병으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환자 약 186명 중에서 38명이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그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 감염병이었습니다. 여기서 호흡기 감염병 이러면 뭐죠? 호흡기, 코, 폐 이런 것처럼 우리 호흡과 관련된 곳에 감염이 되어서 질병을 일으켜서 이제 호흡기 감염병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스와 메르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묘하게 이름이 비슷해 보입니다. 영어도 뭔가 자릿수도 똑같고 그렇네요. 사실 이 두 바이러스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타난 신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문 약자로는 이렇게 COV라고 하는데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자고요. 그래서 사스와 메르스 모두 정확한 표기는 자 사스 COV, 메르스 COV 즉 무슨 뜻이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종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호흡기 감염병으로 호흡하는 곳이나 소화하는 곳에 감염되긴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기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라고 주로 알고 있었는데요. 과거까지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밝혀진 6종 중에 총 4개의 종류가 모두 치명적이지 않은 가벼운 감기 증상만 일으켰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었던 것은 애초에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돼지가 감염되었다면 돼지끼리, 조류가 감염되었다면 대부분 조류끼리 주로 감염되기 때문에 종이 다른 사람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개 중 4개가 아닌, 즉 6개 중 다른 2개의 종류가 바로 사스와 메르스였고요. 치사율, 즉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정도가 매우 높은 종류가 있었고, 이 사스와 메르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절대 우습게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다만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느냐? 중국에서 지금 원인 불명의 폐렴이 사스와 메르스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나왔지만 바로 이 원인 불명의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즉 6개 중 2개 종류인 사스와 메르스는 아니면서 6개 중 4개 종류의 치명적이지 않은 감기 수준의 증상만 나타나는 것도 아닌 애초에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생겼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에 감염된 사람들이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만 앓고 넘어갔으면 증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불안한 점은 현재 약 41명의 환자 중에 33명은 상태가 다행히 심각하지 않고 그중 2명은 이미 호전되어 퇴원할 정도이긴 했지만 현재 정확히 환자라고 알려진 사람들 중에 7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고 지난 1월 11일에는 60대 남성 1명이 사망에 이르러서 방심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한 약 700여 명의 사람을 추적하는 등 매우 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때 국내에도 똑같은 중국발 원인불명 폐렴 환자가 있다고 기사가 나긴 했었는데 다행히 이는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항상 모두들 뉴스에 나오는 위험 지역을 간다면 당연히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늘 건강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 이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종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우리와 가까운 국가인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이슈로 하나 더 가져와 봤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함께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슈입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저의 대체 육류, 즉 가짜 고기 먹방? 오른쪽 위에 클릭하면 보실 수 있고요. 관련된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현대기술의 또 하나의 극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체 육류는 기존의 육류와 육류를 생산하는 방법을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동물을 키워서 그 동물로부터 도축을 통해 고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콩을 요리법으로 고기처럼 만드는 것도 아니라 실제로 식물로부터 추출한 단백질을 이 실험실에서 배양, 즉 키워서 고기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단백질로 고기처럼 만드는 거죠. 즉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치 않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각광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다시 또 화두가 됐냐? 자, 지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가전 전시회죠. CES 2020의 한 부스에서는 가전 IT와 자칫 상관없어 보이는 돼지고기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딤섬, 탄탄면, 돈가스, 미트볼 등 이런 것들 말이죠. 단순히 CES에 방문한 방문객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던 곳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죠. 바로 대체육류 햄버거 판매로 잘 알려진 임파서블 버거의 기업 또는 주인 임파서블 푸드의 부스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여기서 제공된 음식이 돼지고기 음식이었다는 점인데요. 돼지고기 음식이지만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돼지고기 음식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의 먹방 또는 다른 가짜고기 대체육류 영상이나 정보를 통해서 본 상품은 모두 소고기와 유사한 맛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햄버거 패티 또는 스테이크, 샐러드와 함께 곁들이는 스테이크 덩어리로서도 마찬가지죠. 소고기를 구운 맛을 내는데 주안점을 가진 음식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대체육류는 그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긴 했지만 고기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인 소고기 음식에서만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죠. 고기 상품군으로 봤을 때 소고기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독보적인 지위와 수요를 갖고 있지만 고객들을 갖고 있지만 고기는 소고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고기도 있죠.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고객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상품도 노려봐야 될 텐데요. 실제로 고기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엔 산하의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고기는 소고기가 아니라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1년 기준 소비되는 고기 중에서 돼지고기는 36%를 차지해서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 바로 턱 아래 35%로 닭, 오리 등을 합친 가금류 고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그보다 아래인 22%로 위치하고 있죠. 물론 1년 소비되는 고기 기준으로 22%가 소고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 육류도 육류로서 판매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돼지고기의 맛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고기 소비량 중에서 36%를 돼지고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1위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CES 2020 한켠에서 임파서블 푸드는 돼지고기가 사용되는 음식에 돼지고기 맛을 낸 대체 육류로 재료로 음식을 제공했던 것이고 이는 해석하자면 전 세계 육류 시장에서 탑 오브 탑인 돼지고기도 우리가 대체 육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돼지고기에 대한 확장은 서양을 넘어서 아시아권에 확실한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아시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아시아는 돼지고기가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고 또 무언가를 팔 때 가장 중요한 시장 어디죠? 바로 중국이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 맛이 나는 대체육류로 판매 가능하게 되기 시작하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진출까지 즉 아시아 진출하면서 중국 시장까지도 확실히 노릴 수 있다는 표현 그리고 자신감으로 이 임파서블 푸드의 부스에서 돼지고기 음식을 돼지고기 없이 대체육류로 제공하는 진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 역시 대체육류 연구개발로 이미 미국 거래소에 상장한 바 있는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약 70불 수준에서 96불 수준까지 지난주에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 가능성, 즉 돼지고기 맛 대체육류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유사한 기업으로 집중된 가능성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놓치셨을 수도 있는 부분, 왜 직접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짜 고기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산업 자체에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단순히 채식주의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웰빙을 위해서? 그렇지는 않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서 왜 대체육류를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가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돼지고기 맛이 얼마나 비슷한지는 저도 기회되면 먹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당장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상품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고기 맛이 나는 고기 아닌 것까지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맛으로도 등장한다는 소식이므로 절대 빠뜨릴 수가 없고 친환경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야기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세 번째 이슈 모두 다뤄봤는데요. 네, 이번 주는 뭔가 고의적으로라도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 위주로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거대한 흐름,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이 메가 트렌드가 담긴 이야기들을 다른 분들과 즐겁게 대화하기도 하고 또 저랑 댓글이나 라이브 방송에서 대화하기도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0년 1월 둘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 모두 다뤄봤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상 팀묵이었습니다.